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합니다. 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경선 흥행 돌풍이 이어진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후보 선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전략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취약 지역을 적극 공략하며 견제에 나섭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44명 발생해 사흘 연속 2,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두 자릿수대로 늘면서 정부는 하루 7,000명대 확진자 발생에 대응해 수도권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를 구속 뒤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수사 전 김 씨와 남욱 변호사가 여러 차례 통화하며 말을 맞춘 정황에 포착되며 검찰은 기소 전까지 보강 조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허위 판매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도 국내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아 불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상현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진행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오늘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2차 전당대회를 열고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예비후보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한 사람을 후보자로 발표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로 향합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 경북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필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맞춰 취약지를 공략해 기선제압을 가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병 확보에 성공한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오후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검찰은 기소 전까지 보강 조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어제 검찰이 구속된 김만배 씨를 새벽에 구속된 김만배 씨를 오늘 불렀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전남수사팀은 오늘 오전 김만배 씨를 구치소에서 소환했습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조사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 오후에 남욱 변호사도 불러서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들은 2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만큼 보강조사를 거쳐 최소 651억 원으로 구속영장에 적었던 배임 액수를 다듬고 김만배 씨를 고리로 한 로비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새벽 구속된 두 사람은 앞서 곳곳에서 미리 말을 맞춘 듯한 정황을 남겼습니다. 남 변호사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김 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조언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귀국한 뒤 수사 과정에선 검찰청사 안에서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말 맞추기 의혹은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이 성남시 측의 사퇴 외압이 있었다며 공개한 녹취록에서 언급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본인은 일단 유 전 본부장과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했다며 말 맞추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검찰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경찰에서 공유받아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그제 정 의원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손준성 검사 밑에서 일했던 현직 검사 2명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준성 보냄 파일들이 조성은 씨에게 넘어간 지난해 4월 3일 파일 속에 포함됐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액수도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아졌고 추징액도 4,200만 원에서 2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수도권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서 정부도 수도권 병상 확보에 나섰다고요? 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이 나오더라도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지역 병상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비상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의료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해 나가고 재택치료 관리도 대상자 선정과 치료 물품 지급, 비상시 이송체계 등을 더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수능 시험과 전면 등교를 앞둔 만큼 청소년층의 확산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PC방 등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당국은 22일 전면 등교를 앞두고 10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노래 연습장이나 PC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일부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근 70대 이상 확진자의 77.4%가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다며 고령층 추가 접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개훈이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344명입니다. 전날보다 130여 명 줄었지만 사흘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유입이 2,324명,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866명으로 국내 신규 환자의 80.3%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도 충남 106명, 경북 84명, 부산 56명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0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7명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80.6%, 2차 76.1%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경북 고령에 있는 요양원에서 집단 돌파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 진행하는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에서 무더기 감염이 확인됐고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29명, 또 확진자의 가족 2명 등 모두 4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소자 2명과 가족 2명을 제외한 38명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코로나 검사 대상이 되면서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한 위원장과 접촉한 국무위원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 김지연 진료지원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최연서, 박준의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중대본 제1통제관입니다. 11월 5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324명입니다.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80.3%를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19.7%에 해당합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02명, 10대가 33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은 사적 모임 확대 등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완화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추운 날씨로 인해서 활동 증가에 따라서 환기 어려운 점 등이 주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무엇보다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이후 늘어날 수 있는 환자 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 확보 방안과 재택치료 강화 방안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중환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111개가 있습니다. 준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455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1056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약 5,000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 402개와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692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를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1.5%에서 3%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중증 병상은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고농도 산소치료와 집중 모니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확충되는 준중증 병상과 중환자 병상의 연계를 확대하여 중환자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내 200 내지 299병상을 병원과 종합병원 중 코로나19를 치료하지 않는 병상에 대해서 61개 병상이 되겠습니다. 허가 병상의 5% 이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감당하는 확진자 수는 현재 약 5,000명 수준에서 7,000명 발생 시까지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예비 행정명령도 발동하겠습니다. 예비 행정명령을 통해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대상으로 추가로 허가병상의 1%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면 약 254개 병상이 추가로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예비 행정명령은 확진자 수 추이와 병상 가동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적기에 필요 병상을 신속하게 사전에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필요시에는 하루 약 1만 명가량의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정부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은 오늘 발령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4주 이내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담 병상을 지원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택치료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확진자 수는 약 54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8명, 경기가 222명, 인천이 22명, 대구 6명, 충남 5명, 강원이 4명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현재는 3,341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이후 재택치료 확대를 대비하여 대상자 선정, 전원 이송까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화 계획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보완을 하였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입니다. 또한 재택치료에 동의하고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이에 대해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기준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한 분이거나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한 분에 한해서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도 보다 강화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관리 의료기관 의료진은 초기 문제를 즉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제공되는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60대 이상이거나 또한 기저질환자 또는 50대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1일 3회로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상황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고열 등의 증상으로 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병상을 신속하게 배정하여 보건소 또는 민간 사설 구급대를 통해서 전담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호흡 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의 응급상황, 또 119 구급대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사전에 환자가 재택치료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와 핫라인을 먼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 지원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진과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운영 계획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상으로는 1만 7,951 병상입니다. 이 중에서 49.7%가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확진자 수라든지 병상 가동률, 재택치료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활치료 대응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개편에서는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행 병상 규모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설을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도별로 가동률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 시설을 즉시 대체하여 가동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의 2차 개편에서는 무증상 경증 환자와 재택치료 현황 등 시디별 병상 수요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디별로 1개소 이상의 생활치료센터 예비시설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택치료가 안착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3차 개편은 권역별로 또는 외국인 전용센터를 위주로 지정하고 해외 환자의 격리나 치료 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선한 등 비상 대응 계획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상 포화 시에는 재택치료 중에도 모니터링 환자들을 즉시 생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도 또한 아울러 갖추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가 접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서도 아울러 논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접종 완료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 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 접종을 빨리 실시하고 그 대상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차 접종일부터 5개월 후에도 추가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물산을 발송해서 추가 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 및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자,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일정에 따라서 꼭 추가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일상회복 초기부터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 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강제적인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상 쪽에서 자율적인 방역수칙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스스로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일상 공간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방역규제가 완화된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특히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감염에 더욱더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주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을 회복을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그리고 방역 조치 완화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개선하겠다는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하루 평균 확진자를 5,000명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가 7,000명까지 가능하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외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일상 회복에 들어간 유럽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다시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내년 1월까지 50만 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기준 독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4천 명 가까이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18일 3만 3,700여 명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사망자도 165명에 달할 정도로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찍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유럽의 심각성은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지난 한 주간 신규 확진자는 180만 명, 전주보다 6%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는 2만 4천 명으로 전주보다 12%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 세계 확진자는 전주 대비 3% 증가했지만 유럽은 그 2배를 기록한 것입니다. COVID-19 cases are once again approaching record levels, with the more transmissible Delta variant continuing to dominate transmission across Europe and Central Asia. WHO는 유럽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포함해 53개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WHO는 방역 조치 완화와 일부 지역의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유럽이 팬데믹의 중심지가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23개 국가는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7개 국가는 느슨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According to one reliable projection, if we stay on this trajectory, we could see another 500,000 COVID-19 deaths in Europe and Central Asia by the 1st of February next year. WHO는 비극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유럽 각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의 태세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국가 사이의 거래 결과를 말하는 경상수지가 1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수입 금액이 급증하면서 흑자 규모 자체는 작년 같은 달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00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9월 103억 4천만 달러에서 2억 7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상품의 교육 결과로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94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 121억 1천만 달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수출이 14.5% 늘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입 가격이 26.3%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컨테이너 운반차들이 조만간 멈추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으면 수출입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항 근처에 있는 한 주유소. 요소수를 찾아 헤매던 컨테이너 운반 기사는 이번에도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하루 안에 구하지 못하면 차가 멈추게 돼 속이 타들어갑니다. 주유소 기름을 넣으러 오고 지금 요소수가 없단 말입니다. 딴 데 가도 요소수가 없습니다. 충청권 한탕 정도 갔다 올 요소수가 없습니다. 경유차에 필요한 요소수가 품귀 사태를 빚으면서 운행을 멈추는 화물차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가려면 15에서 20리터가 필요하지만 시중 대부분 주유소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부산항 일대에서는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차지하는 부산항에서는 트레일러를 이용한 운반이 필수적입니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트레일러들이 멈추면 수출입 화물의 육상 운반길이 막히고 항만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항만 물류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송 차질이 현실화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소수를 미리 비축해둔 대형업체와는 달리 트레일러 같은 화물차 기사들은 필요할 때마다 넣다 보니 주유소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끊기면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화물차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들어왔을 때 내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겠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좀 답답합니다. 위기에 몰린 화물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요소수 물량을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완제품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 물류 차질은 수출입에 의존하는 국내 다른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 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에 웃돈을 주고라도 요소수를 구하려는 화물차 기사들이 많은데요. 이를 악용해 온 오프라인에서 허위 판매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목록 대부분을 요소수가 차지했습니다. 가격대는 10리터에 2, 3만 원대. 평상시보다 몇 배 비싼 가격이지만 오프라인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대부분 믿을 만한 상품인 건 아닙니다. 레미콘 기사 A씨도 얼마 전 요소수 넉 달치를 주문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참 뒤에야 물건이 다 떨어졌으니 구매 취소를 해주겠다는 문자만 날아왔고 졸지에 몇 달간 운행을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치 일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달라고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좀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억울하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한 허위 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제품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의 10kg 정도의 제품인데 이게 지금 무료 배송으로 국내까지 들어온다면 한국의 택배비도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도저히 가격적인 면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외 직구를 이용해 요소수를 사는 데 성공한 이들도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요소수는 국내 기관에서 정식 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는데 해외 직구 상품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불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치가 고장난다든지 또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의 검증이 좀 필요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요소수 판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선 누군가 요소수 제조업자로 속여 판매 대금만 챙기고는 그대로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을 노려서 저희 회사까지도 이렇게 착신전환 사기가 있었습니다. 선입금을 하라든지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현금을 통장으로 넣어주면 발주를 해주겠다 출고를 개인 통장 명의를 카톡으로 보내줬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디젤차 운전자들. 허위 매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자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재기에 온갖 유언비어들도 돌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랴부랴 합동대책반을 꾸려 일단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의 대책과 전망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요소수라는 게 어떤 물질이고 자동차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요소수 하면은 요소하고 중류수를 섞어서 만든 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색깔을 띠고 있고 물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요소 자체가 암모니아에서 보통 추출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농번기에 주로 쓰고 있는 이제 화학 비료 원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요소는 뭐 선박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각종 산업에 쓰이는 기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각종 산업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하셨는데 자동차 외 또 어떤 곳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2015년 이후부터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특히 이제 경유차 같은 데는 매연이라든지 질소 산화물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는데 질소 산화물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면서도 또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거의 배출 규제를 위해서 경유차에다가 2015년 이후 차량에는 SCR 장치를 의무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SCR 장치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인데 바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요소수를 정기적으로 주입을 해야지만 이거를 질소나 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디젤차에는 대부분이 이 요소수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차의 시스템을 연동시켜놨기 때문에요. 만약에 요소수가 운행 도중에 없으면 시동이 바로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동을 껐다가 켜면 시동이 안 켜지는 거죠. 그리고 네. 아예 요소수가 없는 경우에는 시동이 켜지질 않기 때문에 네. 또 실질적으로 이 차에 관련 SCR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요소수 주입은 항상 일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 호주의 무역 전쟁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소수 지금 물량이 이렇게 달리는 품귀 현상 원인이 뭡니까? 가장 큰 거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디젤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물차를 비롯해서 디젤차가 워낙 많고요. 더 큰 원인은 이 요소를 수입하는 국가가 여러 개의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의존도가 중국에 너무 높다 보니까 97%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이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호주의 석탄 수입을 경제 전쟁으로 이게 끊어지면서 이 중국에 수입되는 석탄이 과반으로 줄었고요.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원료가 석탄, 석유, 화학제품 쪽에서 만들어지는데 석탄이 없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요소도 중국 내에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15일에 중국에서 아예 외국으로 요소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내에 이런 문제가 번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중국의 70-80%를 이제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7%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요소는 뭐 그렇게 기술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 밖에 여러 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의 뭐 국내에서도 11년 전까지는 만들었었는데 채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의존도가 자꾸 중국으로 넘어갔고 또 중국이 가깝다 보니까 물류비가 싸서 중국의 의존도가 97%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인도네시아도 근데 요소를 수출을 금지를 했고요. 러시아에서는 이게 수입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게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1월에나 들어온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요소수를 구입하는 것이 간단치 않은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가지고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계약을 맺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또 요소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거를 요소수로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또 네. 중요한 것이 요소수 완성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요소수라는 것이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10리터의 국내에서 평균 판매 가격이 한 10,000원 내외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가성비는 떨어지고 부피와 무게는 엄청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비행기로 날라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대의 화물차를 비롯해서 전체가 한 400만 대 되는데 화물차, 승용차가 워낙 많은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하루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6,000에서 8,000톤 정도거든요. 이거를 뭐 비행기로 직구입해서 날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비용에 대한 것들이 몇 배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물류비에 대한 것들이 요새 급증하고 있어서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러나 이제 두세 달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세 달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남은 걸까요? 지금 뭐 각 부처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 이 가장 급한 소방차라든지 또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쪽은 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물량이 있지만은 네. 중요한 것이 200만 대의 일반 민간 화물차가 문제입니다. 또 사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 요소수를 아예 구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행 중지할 수밖에 없고 또 화물차 같은 데는 용량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300에서 400km마다 주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가 좀 틀립니다. 그게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화물차가 운행을 못하는 화물차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물류 대란이 생기고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다른 경제 주름살을 높인다는 거, 이 네. 연쇄 효과가 나온다는 게 일선의 어떤 화물차가 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체품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뭐 다른 걸로 상용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했지만은 이 공업용 이 요소를 지금 요소수로 만들어서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기간 한 2주 정도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네. 이게 SCR에 들어가는 게 SCR 장치가 워낙 민감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비용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들어가는 요소수는 농도나 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요소들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SCR에 들어가는 각종 필터라든지 또 분출 장치가 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이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뭐 실제 차를 검증을 통해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 2, 3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이 공업용 요소가 시장에 얼마큼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곳에 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유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통계치도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요소수를 워낙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증류수나 혹은 뭐 물을 그냥 써도 된다, 혹은 뭐 심지어 소변을 사용해도 된다는 썰이 있던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SCR 장치가 워낙 민감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소변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성분이다 그러지만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터를 막게 만든다든지 전혀 도움이 되질 않고요. 네. 물을 넣게 되면은 이 차와의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진 출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시동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질소 산업을 저감 효과가 아예 없겠죠. 그래서 장치 고장은 물론이고 또 환경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순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썼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사재기 네. 단속도 하고 제조사들과 긴급 회의도 열었는데요. 어떻게 뭐 이런 대책들이 당장의 수급 불안 현상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수단 방법은 정부 다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업용을 이제 이 요소수로 바꾸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해줘야 되겠고요.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하고 재계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뭐 직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이 가격에 대한 것들을 조정을 하면서 풀어주는 거 2,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떻게든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한 국가의 의존 7, 80%를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나 소부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폭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정밀 분석을 해서 한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입 다변화를 시킨다든지 재고 물량을 늘린다든지 또 필요하면은 전략 물자로 바꿔서 국내에서 일부 생산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소수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크게 보는 이런 시각이 이번 요소수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면 이게 다음 주부터는 공급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시설이나 이런 준비, 검증이 지금 덜 된다는 거죠. 네. 순도나 아까 이제 순도라든지 농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말씀드렸고 또 질소 산업을 저감 효과라든지 차의 SCR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 이것들 충분히 검증할 수 없는 것이 문제거든요. 네.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정상적인 개발에 10년이 걸리는 건데 1년 만에 쓰다 보니까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거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면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기간이 없다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 방안이 나오길 바라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값싼 중국산 원료로 만든 참기름과 고춧가루 등을 100%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온라인에서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가짜 국산 제품 8톤가량이 전국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방앗간에 농산물 품질 관련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내부에서 기름 짜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창고 안에서는 중국산 참깨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참깨죠. 값싼 중국산 원료로 만든 참기름과 볶음 참깨 등을 100%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업체 대표 등 2명이 1년 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2억 8천만 원 정도. 다른 업체보다 20% 값이 싼 까닭에 가짜 국내산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참기름 등을 만든다고 홍보해왔지만 농관원이 시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됐습니다. 농관원은 업체가 참기름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들기름과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 파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기간에 선물 세트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을 때는 다른 업체의 중국산 참기름을 이용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국산으로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2021년 1월 달에 참기름 판매 부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북 청송에서도 중국산과 국산을 섞은 고춧가루를 국산 100%로 표기해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농관원은 지난해 긴 장마 등으로 참깨는 50% 정도, 고추는 25% 정도 생산량이 급감해 원산지 표기 위반 범죄가 확산할 가능성이 큰 거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100% 국산인데도 가격이 지나치리만큼 저렴하다면 원산지 표기 위반일 수 있으니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해외 연수 대상이 아니던 법관이 돌연 연수 대상자 명단에 올라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판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올해 일반 해외 연수 법관 선발과 관련해서 여러 법관으로부터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례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정성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공지나 동등한 지원 기회 부여 등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청에서 일하는 미혼 여직원 명단을 만든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에 수사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인사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다른 부서 상관 지시로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당시 은수미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탐지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 시간에 딴짓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감찰 진행과는 별도로 일단 문제가 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검사과의 직원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감찰을 신속히 진행해 이달 중 마무리하고 근무 태만이 확인된 직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리자도 인사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 일부는 컨베이어 벨트의 우편물을 살펴보는 대신 수십 분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게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과 LG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대결에 다시 나섭니다. 양팀의 가을 야구 운명이 걸린 준플레이오프 2차전은 오늘 오후 6시 반 잠실구장에서 열리며 두산 곽빈과 LG 켈리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두산은 어제 열린 1차전에서 마운드의 철벽 개투 속에 허경민이 3안타를 터뜨리는 등 타선의 매서운 응집력을 앞세워 LG의 5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맘때쯤 서해안에 가을 별미 전어가 있다면 동해안에는 고수함의 끝판왕 양미리가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양미리 잡이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홍성욱 기자가 조업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제 막 동이 튼 동해안. 거친 파도를 가르며 어선들이 바다로 향합니다. 지난밤 쳐놓은 그물에 도착하자 어부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풍어의 기대를 안고 걷어올린 첫 그물. 하지만 한두 마리씩 띄엄띄엄 올라오는 게 전부입니다. 고기 양도 없고 힘들지. 파도가 많이 치고 그럴 때는 양미리가 바다로 나가든 간에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파도가 심술부린 듯 상하 좌우로 출렁이는 어선에 취재진도 속수무책. 바다는 쉽게 고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 은빛 생선이 동해안의 별미 양미리입니다. 오늘은 파도가 높아 잡히는 양이 많지 않은데 이 동해안의 양미리 조업은 앞으로 점점 더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부들의 손길은 더 바빠집니다. 1시간 넘게 이어간 조업. 땀방울에 보답하듯 그물코 사이사이 양미리가 빽빽하게 걸려 올라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서야 항폭으로 돌아온 어선. 싱싱한 양미리를 그물에서 떼어내는 작업이 이어지고 상인들은 손님 맞이를 시작합니다. 고소한 구이 냄새에 새벽 조업의 허기가 더해져 발길은 자연스레 식당 안으로 이어집니다. 석쇠 위 노릇노릇 익어가는 양미리. 싱싱한 양미리는 별다른 조리법 없이 이렇게 소금만 쳐서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제격입니다. 비린내도 전혀 나지 않는 데다 뼈째 먹을 수 있어 맛도 영양도 만점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양미리 잡이. 하지만 어민과 상인들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습니다. 일손 부족은 여전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은 예전만 못합니다. 사가는 사람도 별로고 주말 돼야 조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조금 그나마 소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저희. 동해안으로 몰려든 양미리 덕분에 모처럼 활기를 띠는 동해안 항포구. 어민과 상인들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찾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더 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전 국민들이 양미리 좀 많이 좀 잡섰으면 좋겠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영남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온화함이 감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전은 21도, 부산도 2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내륙은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절기 입동인 휴일이 지나면 날씨가 급변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추위를 몰고 올 비가 내리겠고요. 이 중부와 호남 지방은 주 중반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